50이 바라보이는 나이가 되니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는 말은 때론 지루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내 수진과 나는 결혼 16년 차. 우리 부부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을 것이다. 우리 집에는 고이 아들이 있다. 항상 게임에만 몰두하는 녀석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높아졌다. 도훈 씨, 내가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려고요. 얼마 전 저녁 식사 중에 수진이 꺼낸 말에 처음엔 그저 건강을 위해 시작하는 취미 정도로 여겼다. 아내는 최근 들어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살이 찐 것도 아닌데 자꾸 다이어트 이야기를 꺼냈다. 40대 중년의 위기라고 해야 할까? 나 역시 돌이켜보면 아내에게 신경 쓰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회사에서는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지만 그만큼 책임과 업무가 늘어 주말에도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다. 등산은 내게는 땀 냄새와 벌레, 그리고 다음 날의 근육통을 의미할 뿐이었다. 하지만 아내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된다면 응원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수지는 인터넷에서 찾은 하늘길 등산회에 가입했다. 첫 산행 날, 아내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새로 산 트레킹화를 신었다. 귀에 걸린 작은 귀걸이까지 보며 웃으며 물었다. 등산하는데 귀걸이는 왜? 그냥 기분 내고 싶어서. 처음 몇 주간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내는 토요일마다 일찍 나가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 얼굴이 햇볕에 그을리고 땀에 젖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지친 모습이었지만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루는 아내의 휴대폰에 찍힌 산 정상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순간 스쳐 지나간 낯선 남자의 팔이 아내의 어깨에 살짝 걸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냥 친목 도모 정도로 생각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다. 첫 한 달이 지나고 아내는 등산 스케줄이 점점 빡빡해졌다. 이제는 정기 산행뿐만 아니라 동호회 사람들과의 번개 모임도 생겼다. 다음 산행 계획을 세우는 거야 라며 평일 저녁에도 나가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엔 단순히 새로운 취미에 빠진 것으로 여겼다. 누구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면 열정적으로 변하는 법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왔다. 운전 중이었던 수진 대신 내가 확인한 메시지에는 오늘 산행 사진 공유합니다. 수진 회원님, 정상에서 찍은 사진 너무 예쁘네요. 라는 내용과 함께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중 한 장, 아내가 석양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사진을 찍은 각도가 묘하게 낮았다. 마치 아내의 실루엣을 예술사진처럼 담아내려는 듯한 구도였다. 하늘길 리더 이연석이라는 발신자 이름이 뜨자 처음으로 무언가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더 오래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지웠다. 그리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리더님이 다음 주에 설악산 1박 2일 산행을 계획 중이래 라고 말했다. 이미 리더님은 우리 집에서 종종 언급되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동호회 대표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어느샌가 리더님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내는 음식을 하면서도 리더님 말로는 이렇게 하면 더 맛있대라고 했고 TV를 보다가도 리더님도 이 프로그램 좋아하신대라며 그의 말을 인용했다. 그전에는 자신의 삶과 취향에 확신이 없던 아내가 갑자기 누군가의 말에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불편했던 것은 아내의 얼굴에서 보이는 미묘한 변화였다. 마치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빛이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는 것 같았다. 설악산 산행 이야기가 나온 날 밤, 아내는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문틈으로 샤워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아내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혹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설악산 산행 전날,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짐을 꾸렸다. 배낭 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옷과 화장품들이 들어갔다. 손수건 하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신혼여행 갈 때도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제주도 가족여행 때는 아들 짐까지 내가 다 챙겼는데 말이다. 1박 2일인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 내 말에 수지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평소와 다르게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산에서는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혹시 비라도 오면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기상청 앱으로 확인한 주말 날씨는 맑음이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묘하게 조용했다. 아들은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며 나가고 없었고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TV를 보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문득 아내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한참이 지나 도착했어요. 내일 연락할게요 라는 짧은 문자만 왔다. 밤새 나는 뒤척였다.
아내가 보낸 메시지에서는 평소와 달리 여보라는 호칭이 사라졌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16년 동안 매일 듣던 호칭의 부재가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새벽 2시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들었다. 무심코 들어간 인스타그램에서 아내의 계정을 찾아보았다. 최근 올라온 사진들 중에는 등산 관련 게시물이 대부분이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가족 사진과 음식 사진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온통 산과 등산복을 입은 동호회 사람들 사진뿐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 남자가 거의 모든 사진에 함께 있다는 점이었다. 검색해보니 이현석 계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의 프로필에는 하늘길 등산회 리더라고 적혀 있었다. 현석의 계정을 들어가 보니 전문 산악인 못지않은 등산 사진들이 가득했다. 산 정상에서의 인증샷, 험준한 능선을 오르는 모습,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 올라온 사진들 속에는 점점 더 자주 아내의 모습이 등장했다. 한 달 전 사진에는 둘이 산 정상에서 커피를 나눠 마시는 장면이 있었다. 아내의 미소가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설악산 산행 이튿날, 아내로부터 연락이 거의 없었다. 정상 도착, 날씨 좋음 정도의 짧은 메시지만 가끔 왔을 뿐이다. 저녁, 아들과 함께 피자를 시켜 먹으며 어색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엄마가 어디 갔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물었지만 나 역시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아내는 평소보다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생기가 있었다. 아내는 평소와 달리 산행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다. 그저 힘들었어 라는 말 한마디로 대화를 끝내려 했다. 그날 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통화 상대는 하늘길 리더님이었다. 아내는 화장실로 들어가 목소리를 낮춰 통화했다. 물소리의 가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아내의 웃음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들려왔다.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치 다른 집 창문을 훔쳐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일주일 후 아내는 또다시 산행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지리산이라고 했다. 예전과 달리 시간이 된다면 당신도 함께 가볼래? 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제안일 뿐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고 등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내는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거절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 던진 일종의 면책용 제안이었을지도 모른다. 산행 당일 나는 아침 일찍 큰 맘 먹고 등산복을 입었다. 아내의 놀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왜? 라고 묻는 아내의 목소리에서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보고 싶었다. 아내가 말하는 그저 친한 동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소위 리더님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와 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산행에서 본 것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등산 동호회였다. 하지만 리더 현석과 아내 사이의 눈빛과 손짓, 그리고 다른 회원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미묘한 시선들까지 모든 것이 내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날 이후로 아내와 나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산행에서 돌아온 후 수지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내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았다. 아들마저 엄마가 요즘 이상해라며 의아해할 정도였다. 마치 몸은 이 집에 있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아내의 등산 일정은 점점 더 늘어났고 이제는 월 2회 정도였던 산행이 주말마다 진행되었다. 종종 이번 주는 근교산이라 일찍 끝날 거야 라고 했지만 거의 매번 해가 진 후에야 집에 돌아왔다. 가끔은 아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귀가하기도 했다. 그런 아내를 보며 내 안의 의심은 커져갔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휴대폰을 살펴보았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그동안 서로의 생일로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언제부터인지 변경한 것이다. 그 순간 뭔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다음 날 출근길, 평소보다 일찍 나선 척하며 차를 대로변에 세웠다. 30분쯤 지나자 아내가 나왔다. 그녀는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이 아닌 방향으로 걸어갔다. 따라가 보니 인근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은 아내는 분명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더 현석이 카페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거의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멀리서 지켜보는 내게는 내용이 들리지 않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오랜만에 보는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수지는 가끔 현석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 모습은 단순한 동호회 회원과 리더의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나 친밀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마트에 좀 다녀왔어 라고 대답했다. 16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거짓말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었다. 그 주 토요일, 아내는 또다시 등산을 간다고 했다. 이번엔 2박 3일 설악산 종주라며 가방을 꾸렸다. 산에서 자면서 종주하는 일정이라고 핸드폰이 안 터질 수도 있다고 했다. 떠나기 전날 밤 결심을 굳혔다. 회사 선배가 알려준 위치 추적 앱을 아내의 휴대폰에 설치했다. 잠든 아내 옆에서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조작하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와서 모른 채 하기에는 심장이 너무 아팠다. 토요일 오전, 아내는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다. 아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가슴 한켠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앱을 열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아내의 위치는 설악산이 아니었다. 경북 영덕의 한 펜션 근처였다. 처음에는 앱 오류인가 싶었지만 30분 간격으로 확인해도 위치는 계속 같은 곳을 가리켰다. 그렇게 밤이 깊어질 때까지 아내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떠났지만 아내는 산이 아닌 바닷가 펜션에 머물고 있었다. 오후 11시, 더는 참을 수 없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끊겼다. 다시 걸어도 응답이 없었다. 카톡을 보냈지만 일표시만 뜰 뿐 읽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 아내로부터 문자가 왔다. 지금 산에서 자는 중이라 통화하기 힘들어요. 내일 저녁에 집에 갈게요. 화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GPS는 여전히 같은 펜션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내는 나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당장 차를 몰고 펜션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릴까? 아니면 끝까지 지켜볼까? 미친 듯이 고민했다. 결국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앱 화면을 들여다보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오전 GPS는 펜션에서 근처 카페로 그리고 바닷가로 이동하는 아내의 위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마침내 아내의 위치가 집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녁 7시 아내가 돌아왔다. 산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라기엔 너무 깨끗했다. 얼굴은 그을리지 않았고 손톱은 깨끗했으며 머리카락은 산에서 자고 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정돈되어 있었다. 산행은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아내는 좋았어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날 밤 아들이 자고 난 후거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물었다. 당신은 지금 내게 산에 갔다 왔다고 하는 거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GPS 화면을 보여주었다. 영덕 펜션의 위치와 근처 카페, 바닷가를 오간 흔적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GPS 화면을 본 아내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고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16년 동안 매일 마주하던 그 얼굴이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 목소리는 의도한 것보다 더 차갑게 나왔다. 수지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훈 씨,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동호회 회원들이랑 함께 간 거예요. 산행 말고 바다 구경도 할 겸해서. 말끝을 흐리는 그녀의 표정에서 거짓말의 흔적이 역력했다. 지금도 변명하려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호회 회원들, 그럼 함께 간 명단이라도 보여줘. 아니면 사진이라도. 정말 단체로 간 거라면 증거가 있을 테니까.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예정된 출장을 취소하고 직접 영덕으로 향했다. 아내가 머물렀던 펜션의 위치는 이미 GPS 기록으로 알고 있었다.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통나무집 펜션이었다. 리셉션에서 지난 주말 투숙객 명단을 보여달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펜션 주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이 사람들 기억나세요? 휴대폰에 저장된 아내와 현석의 사진을 보여주자 주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마다 오는 커플이에요. 라는 그 한마디가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주말마다라는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동안 몇 번이나 아내는 등산이라는 명목하에 이곳에 왔을까? 펜션 근처 카페에도 들렀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다. 그리고 직원에게 지난 일요일에 이 자리에 앉았던 커플 사진을 보여주었다. 직원은 가볍게 웃으며
아, 단골이세요. 늘 같은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미 이곳에서 커플로 인식되고 있었다. 내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다. 분노보다는 끝없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16년의 결혼 생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함께 지어온 추억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아들은 이미 자고 있었고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내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아마도 내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영덕에 다녀왔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말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의 변명이나 거짓말은 불가능했다. 결국 수지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등산 동호였다고 한다. 하지만 현석의 리더십과 카리스마, 그리고 그의 부드러운 말투에 점점 마음이 끌렸다고. 처음에는 그저 감정적인 호감이었지만 점차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다고. 그리고 몇 개월 전부터 산행 후 따로 만나는 시간이 생겼다고. 육체적으로는 아직 그런 건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가 말하는 아직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 선을 넘어선 지 오래일지도 모른다. 그럼 뭔데? 단순한 우정이라고 말할 거야? 펜션에서 주말을 함께 보내면서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이 걱정됐지만 이미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난 잘 모르겠어요. 도훈 씨와 함께하는 일상이 지루했던 건지, 아니면 현석 씨가 내게 보여준 관심이 특별해서인지 그냥 혼란스러워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 어린 후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들켰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16년간 함께 살아온 내 아내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지?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산이 아닌 펜션에서 주말을 보냈다고? 수진의 눈에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들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아니,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아들보다 현석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는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갔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듣고 있었다. 모든 대화가 오고 간 후에도 해결된 것은 없었다. 다만 우리 사이에 생긴 균열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집은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수진과 나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말없이 식사를 하고 말없이 TV를 보고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아들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지만 아직 고등학생인 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는 더 이상 등산 동호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주말에도 집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고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나가 소곤소곤 통화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처음으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평소보다 조금 마른 것 같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나 역시 일주일 새 살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다. 난 묻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16년 결혼 생활에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물음이었다. 수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석 씨와의 관계는 제게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줬어요. 도훈 씨가 바쁘게 회사 일에 매진할 때 저는 집에서 항상 혼자였거든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동안 아내의 외로움을 알아채지 못했던 내 무심함이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이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몰래 만남을 이어간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계속 만날 생각인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어떤 대답을 할지 두려웠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아니요. 이제는 그만 만나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하지만이라는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현석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 어쩌면 정리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혼자 바닷가로 향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16년 결혼 생활,
사랑했던 시간들, 아들의 미래, 그리고 깨어진 신뢰,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해변을 걷다가 문득 아내와의 첫 데이트를 떠올렸다. 그때도 바다였다. 수지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행복하게 웃었고 나는 그녀의 미소에 반해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었다. 그 순수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어디에요?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었다. 최소한 그녀에게 내가 완전히 무의미한 존재는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곧 돌아갈게. 통화를 마치고 바다를 다시 바라보았다. 파도는 끊임없이 해변으로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마치 내 감정처럼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미련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다. 이혼을 선택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민호는 어떻게 될까? 아들에게 가정의 붕괴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내의 배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매일 아침 그녀를 보며 오늘은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온 걸까라는 의심을 품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다. 잠시 친정에 다녀올게요. 우리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는 학교 끝나고 친구네 집에 간다고 했어요. 내일 저녁에 돌아온대요. 수지는 천천히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현관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시계 소리만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짐을 정리해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해 보였다. 민호가 학교에 간 시간,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생각해봤어요. 도훈 씨와 민호,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해요. 현석 씨와는 완전히 끝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자고?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저지른 잘못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도훈 씨가 저를 다시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제가 다시 증명할게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진 듯했다. 수진의 진심을 완전히 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16년의 세월과 아들을 위해 한 번 더 노력해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가끔 특히 아내가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순간이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쓰라리다. 그 미소가 정말 누구를 향한 것인지 나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다. 길을 잃었던 그녀의 마음이 정말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단지 현실과 책임 때문에 체념한 것인지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